경찰이 찾는 수표가 박영라 손안에 들어온 그 밤, 박진석은 딸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는데요. 오늘만큼은 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지 마. 박영라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진석이 이렇게 말할 때는 늘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유를 알려주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판이 틀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박진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박영라는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방식이 납득이 아니라 따르기라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린 딸이었습니다. 박영라는 원래 그림을 그리면 세상이 조금 조용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캠퍼스 위에 색을 올릴 때만큼은 고성희의 목소리도 박진석의 침묵도 박성재의 복잡한 눈빛도 잠시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붓이 손에 붙질 않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내 인생을 결제해버린 느낌이 너무 선명해서요. 내가 뭘 하기도 전에 결제가 끝난 영수증이 내 이름으로 찍혀있는 그런 기분이요. 전화는 짧았습니다. 발신자 박진석. 영라야. 조금 있다가 고성희가 너한테 간다. 네. 엄마가요? 박진석은 아주 낮게 감정을 빼고 정정했는데요. 그 사람이라고 해. 박영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돈을 요구할 거다. 액수는 2억. 박영라가 급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그런 돈. 네가 만들 필요는 없다. 김 비서가 내 작업실 앞에 봉투 하나를 둘 거다. 넌 그대로 건네기만 해.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건네기만 하면 되라는 말은 너는 손이 아니라 도구라는 뜻이니까요. 박영라가 겨우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제가? 박진석은 잠깐 정적을 두더니 박영라가 평생 잊지 못할 문장을 던졌습니다. 네가 흔들리면 내가 져. 그리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박영라는 멍하게 서 있다가 문득 깨달았는데요. 박진석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늘 명령과 결과만 남깁니다. 그러니까 박영라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이 집안에서 숨을 쉬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진짜로 통화가 끊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실 문 앞에 봉투가 놓였습니다. 노크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박영라는 봉투를 들고도 열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는 순간부터는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박영라는 이상하게 봉투 안에 돈이 아니라 쇠 냄새가 들어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옥의 쇠창살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잠그는 수갑의 냄새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쿵. 숨까지 흔드는 두드림이었는데요. 박영라, 문 열어. 고성희 목소리였습니다. 박영라는 문손잡이를 잡고도 잠깐 망설였습니다. 문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싶었어요. 문을 열면 들어오는 건 사람이 아니라 빛처럼 달라붙는 관계라는 걸 아니까요. 문을 열자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동자만큼은 또렷했어요. 그 또렷함은 딸을 보러 온 엄마의 눈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박영라 가슴이 그걸 한 번에 알아차렸고요. 고성희는 들어오자마자 숨도 고르지 않고 말을 쏟았습니다. 박진석이 날 밖으로 밀어냈어. 내가 다시 들어가야 해. 박영라가 떨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 말고 돈. 다시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해. 당장. 박영라가 가까스로 버텨낸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런 돈 없어요.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웃음인데 차가웠고 차가운데도 확신이 있었어요. 없을 수가 없지. 너는 박영라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문장이 박영라 가슴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키웠는데가 사랑이 아니라 투자회수처럼 들렸거든요. 고성희는 박영라 어깨를 잡았고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웹툰 계약금, 작업실 보증금, 뭐든. 너 나 살려야 너도 살아. 박영라가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버티며 물었습니다. 왜 하필 2억이에요? 왜 지금이에요? 고성희는 대답 대신 자기 논리로 덮었습니다. 내가 다시 올라가야 네가 안전해. 안전이라는 단어가 박영라를 더 공포로 밀어넣었습니다. 고성희가 말하는 안전은 딸의 안정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야 네가 숨 쉰다는 협박이었으니까요. 박영라는 그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말은 짧았는데요. 이거 아빠가 두고 간 거예요. 고성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꺼지고 계산이 켜졌습니다. 봉투를 뜯어 수표를 확인하는 순간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니 고성희는 갑자기 박영라를 끌어안듯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랑 같은 종이야 라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고성이는 수표를 품에 넣고 돌아서면서도 마지막을 남겼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너도 같이 무너지는 거 잊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박영란은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건넨 게 돈인지 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고요. 박영란은 곧바로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가져갔어요. 박진석은 기다렸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 수표를 보는 얼굴이 어땠니? 기뻐했어요.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됐다. 박영라가 참다가 터졌습니다. 아빠, 이거 엄마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박진석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돕는 게 아니다.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지. 박영라가 숨을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더 조용하게 이어갔습니다. 그 수표는 쓰는 순간 표시가 뜬다. 이미 분실 처리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쓰면 잡히겠지. 아빠 그게. 박진석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채로 말을 끝냈습니다. 영라야. 넌 그 사람의 피를 가졌을 뿐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다. 오늘부터 한 발 떨어져. 박영란은 울음이 차오르려는 걸 삼켰습니다. 박진석이 하는 말이 구원인지 통제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직접 때려눕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게 길만 내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박영란은 그 길 위로 떠밀린 전달자였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이상하다 싶으면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하다 싶으면 더 크게 판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날 잡을 거면 같이 무너지게 만들어라는 방식으로요. 고성이는 먼저 청담동의 매장부터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한번 얼었다가 곧 억지로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고성이는 수표를 내밀었고 직원이 번호를 입력하는 찰나 아주 잠깐 표정이 변했습니다. 고성이는 그 아주 잠깐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직원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확인 절차가. 고성이는 낮게 눌러 말했습니다. 나 고성이야. 원래라면 그 한마디로 끝나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뒤로 물러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는 깨달았어요. 박진석이 시작했구나. 고성이는 수표를 낚아채듯 챙겨 나오면서도 오히려 눈빛이 독해졌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은 멈춥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멈추면 끝나는 사람이라서 더 나아갔습니다. 로펌으로 향했고 변호사는 수표를 보자마자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 번호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 딸이 준 거야. 사용하면 신고가 뜰 수 있어요. 경찰이 움직일 수도. 고성이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계산이 서서요. 경찰이 움직이면 박진석도 움직이겠네. 고성이는 그 순간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박진석을 흔드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꺼내든 카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상대가 박영라가 아니었다는 게 더 무서웠는데요. 고성이는 딸에게 전화하면 이미 늦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고성이는 오래전부터 숨겨두고 있던 판의 말에게 연락했습니다. 신 팀장. 지금 당장 움직여. 사모님 진행비가. 돈? 있어. 오늘 밤 내가 직접 간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박영란은 어딘가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은 엄마를 닮고 싶지 않아도 닮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박영란은 자신도 모르게 지금 고성이는 사람을 돈처럼 쓰겠구나라고 확신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박진석의 판은 고성이 한 사람만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이지혁은 병원 침대 위에서 숨을 아주 얕게 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멀쩡한 척하는 사람이었죠. 비혼주의를 선언해놓고도 사실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책임부터 계산하는 사람.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있나부터 따지는 사람. 그게 이지혁이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뒤로 이지혁은 가족에게도 숨겼습니다. 아버지 이상철, 어머니 김다정, 그리고 할머니 조옥래까지. 특히 조옥래는 눈치가 빠르니까요. 들키는 순간 집안이 뒤집힐 걸 알았습니다. 이지혁은 그래서 더 웃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더 단정하게, 더 차분하게요. 사람들은 그런 이지혁을 보고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는데요. 사실은 무너질까봐 더 단단한 척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병실 앞에서 이상철이 의사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철은 버티던 얼굴이 풀렸습니다. 자식 앞에서 강한 척하는 남자도 그 문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방법이 없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상철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은 지은호였습니다. 이지혁이 끝까지 밀어낸 여자, 이지혁이 지키겠다고 상처 준 여자.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로 하루를 굴리면서도 인테리어 도면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책임감이 강해서 늘 자기 몫을 넘어서는 사람. 그리고 이지혁을 오래 짝사랑해온 사람. 이상철은 결국 지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가 많이 안 좋다. 지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선배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이상철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 가족의 비밀이 확정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지은호는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뛰면서도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 남았어요. 선배가 날 밀어낸 이유 진짜였구나. 지은호가 병실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이지혁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은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지은호 마음을 찢었습니다. 나를 위해 숨기겠다가 아니라 나를 혼자 두겠다로 들렸거든요. 지은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죄책감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섞였어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왜요? 왜 나만 빼고 결정해요? 이지혁은 웃으려다 숨이 걸렸습니다. 미안. 지은호는 울컥했는데요. 미안으로 끝낼 거예요? 선배는 늘 혼자 정리하고 혼자 책임져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재벌 2세 본부장으로 늘 여유로운 척하지만 실은 감정이 빠르게 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의 절친. 동시에 지은호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삼각형 안에서 박성재는 늘 좋은 사람이려다 더 아파하는 쪽이었는데요. 박성재는 분위기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은 숨부터 쉬자. 지은호는 박성재를 보며 물었습니다. 성재씨, 나한테 숨긴 거 있어요? 박성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을 조심했죠. 완벽히는 아니야. 근데 우리 집 얘기만 나오면 공기가 달라지는 건 너도 느꼈지? 지은호가 굳었습니다. 왜요? 박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걸 알면 내 인생이 흔들릴 수 있어. 지은호는 단호했어요. 흔들려도 알아야 해요. 제 인생인데요. 바로 그 순간 지은호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는데요. 지은호 씨, 오늘 밤 혼자 나와야 합니다. 안 나오면 이지혁 씨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은호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지혁을 향한 죄책감이 공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 손목을 잡았습니다. 혼자 가지 마.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오라잖아요. 저 때문에 또 누가 다치면. 박성재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이지혁처럼 굴고 있어. 그 말에 지은호는 멈칫했습니다. 맞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면서 결국 혼자 위험을 끌어안는 방식. 지은호는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도 그 길로 걸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지환이었어요. 이지환은 원래 박영라의 보디가드였습니다. 30살 박영라 옆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막으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은호 씨, 지금 나가면 위험해요. 지은호가 놀랐습니다. 지환 씨가 왜 여기? 이지환은 한 번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쪽이 은호 씨를 카드로 쓰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진석 회장님은 사람을 화내서 망치는 분이 아니라 조용히 지워버리는 분이에요. 지은호가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지은호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동시에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판이 이미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지은호가 떨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왜요? 이지환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더 큰 일이 터질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지금은 그걸 알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박진석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무너뜨릴 길을 내면서도 병원 쪽으로도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운영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재단이 있었고 그 재단은 예전에 고성희가 이사장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의 생명까지 서열로 줄 세우는데 이용해온 곳이었죠. 그 재단을 지금은 박진석이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상철을 따로 불렀습니다. 기증자 관련해서 특이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문의요? 재단 라인으로요. 긴급 우선순위를 검토할 수 있냐는 요청이. 이상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단, 고성희, 그리고 박진석. 이 지역이 쓰러진 순간까지도 그 집안 싸움이 따라붙는다는 게 끔찍했는데요. 이상철은 결국 박진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런 순간에 더 직진하거든요. 회장님, 저 이상철입니다. 박진석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차가웠습니다. 말하세요. 이상철이 떨며 물었습니다. 혹시 지역이 건으로 움직이신 겁니까? 박진석은 잠깐 침묵했고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예. 이상철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이를? 박진석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당신 아들이 잘못된 판에 끼었습니다. 무슨 판이요? 지금은 묻지 마세요. 살리고 나서 얘기합시다. 살리고 나서라는 말이 이상철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진석이 살린다는 단어를 쓸 때는 생명조차 거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박진석이 계산한 일은 대체로 현실이 됩니다. 그게 박진석이 무서운 이유였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부산으로 내려가려는 고성희의 움직임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고성희가 찾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이름은 한우진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철렁했는데요. 한우진이라는 이름은 박진석 집안에서 금기처럼 흘러다니던 이름이었거든요. 박성재도 그 이름이 나오면 유난히 말수가 줄었습니다. 모른다라고 말하면서도 눈이 먼저 반응하는 그 느낌이요. 박영란은 박성재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재 오빠, 우진이라는 이름 오빠 알아요? 박성재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애써 태어난 척했죠. 왜 그 이름이 나와? 고성희가 찾는데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찾는 눈이었어요. 박성재는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영라야, 그 이름은 네가 알면 위험해져. 박영란은 울컥했습니다. 왜요? 우리 집은 왜 늘 알면 위험하다 해요? 왜 다들 나만 모르고? 그때 박진석에게서 박영라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딱 한 줄이었는데요. 영라야, 오늘부터 넌 전달자가 아니다. 증인이 돼. 박영란은 그 단어가 너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증인. 그건 목격자이기도 하고 배신자이기도 하니까요. 누군가의 몰락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하는 자리. 박영란은 자신이 거기로 끌려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사이 고성희는 부산에서 신 팀장과 맞닥뜨렸습니다. 고성희는 끝까지 독했습니다. 분실 신고가 떠버린 수표 때문에 돈줄이 막혀도 고성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신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확인부터 하시죠. 고성희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1억. 그리고 나머지는 우진이를 보여주면. 그런데 신 팀장이 수표를 조회하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걸립니다. 뭐가 걸려? 사모님, 이거 신고 떠요. 우리를 공범으로 만들 셈이십니까? 그 순간 고성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펌 변호사였어요. 고성희 씨,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대리할 수 없습니다. 고성희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캄캄함 속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기가 바뀌었고요.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고성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나 죽이려고 이 판 깐 거지. 박진석은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네가 내 발로 끝까지 왔다.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야. 내가 모은 돈이야. 박진석은 목소리 톤조차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사 돈을 내 숨통으로 쓴 걸 내 돈이라고 부르지 마.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람을 카드로 쓰는 사람은 마지막에도 사람을 씁니다. 난 우진이를 살리려고. 그 말이 나오자 박진석의 눈빛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이름을 꺼낼 자격 없어. 넌 지금도 사람을 거래로 말해.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영라를 왜 끌어들였어? 박진석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영라를 지키려고.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지켜? 네가 사람을?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소유가 아니다. 네가 망치려 달려들었으니 내가 끊어낸다.
그 말이 고성이를 처음으로 진짜 공포로 밀어넣었습니다. 박진석은 화가 나서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없어서 잔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신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손 떼. 신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손 떼면 손해인데요. 박진석이 짧게 말했습니다. 손해보게 안 하지. 대신 조건이 있다. 신 팀장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고성이는 당신들 손에 맡긴다. 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박진석, 너 지금. 박진석은 고성이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마지막 자비는 네가 경찰서가 아니라 내가 정한 곳에서 끝나게 하는 거다.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주 독한 본능으로 외쳤습니다. 나 혼자 안 끝나. 내가 끝나면 다 같이 끝나. 그 말이 협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고성이가 가진 마지막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나만 죽을 순 없다. 그게 고성이의 신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서울병원에서 이지혁의 상태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불안하게 춤을 췄고 김다정은 울면서 이지혁 손을 붙잡았습니다. 지혁아, 살고 싶다고 한 번만 말해줘. 이지혁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살고 싶어요. 근데 은호가 다치면 그건 싫어요.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무너졌습니다. 나 때문에 선배가 버티고 있구나. 죄책감이 사람을 움직일 때는 이성보다 더 빠르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병원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부터는 내 말 들어. 지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성재씨, 나 진짜 누구예요? 왜 고성이가 내 이름을 꺼내요? 박성재는 그 질문 앞에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자기 아버지 박진석의 판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박성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면 지은호가 더 깊은 절벽으로 걸어갈 거라는 걸요. 그때 이지환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은호 씨, 고성이가 남긴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이 움직이면 은호 씨 인생이 통째로 뒤집힐 수도 있어요.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파일이요? 이지환은 단어를 골라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끝까지 지우고 싶어 했던 이름이 은호 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순이 엄마 밑에서 강호랑.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지환이 말을 잘랐습니다. 다만 고성이는 자기한테 불리한 진실을 숨길 때 출생부터 건드립니다. 사람의 뿌리를 흔들면 사람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믿으니까요.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더 무서웠습니다. 고성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은호는 이미 몇 번의 만남으로도 느꼈거든요. 고성이는 상대를 사랑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얻기 위해 가까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문자가 지은호에게 왔습니다. 지은호 씨, 지금 나오지 않으면 이지혁 씨는 더 위험해집니다. 고성이는 이미 그 사람을 움직였어요.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지은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있다. 누군가가 병원 안팎을 흔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고성이의 손에 있다면 이지혁은 단지 병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판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였습니다. 지은호가 한 걸음 나가려는 순간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나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만 두면 안 될 것 같아. 지은호가 놀랐습니다. 성재씨.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은호야, 너는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 그 말이 나온 순간 병실 안에서 이지혁의 모니터가 잠깐 안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요동쳤습니다. 의사가 뛰어들어왔고 이상철이 손을 떨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때 병원 한쪽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증자 연결됐습니다. 그 한 줄로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희망이 들어오면 그 희망이 어떤 대가로 왔는지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상철은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이 움직여서 연결된 기증자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계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박영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영라가 받자 박진석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라야. 지금부터 넌 내 눈으로 본 걸 숨기지 마. 아빠 무슨 뜻이에요? 고성이가 무너지는 순간 넌 증인이다. 그게 네가 사는 법이야.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지키려는 건 나일까 아니면 아빠의 판일까? 그 차이를 박영란은 아직도 구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진석의 판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보고가 김비서에게서 올라왔습니다. 김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성희 씨가 남긴 파일이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박진석에게서 아주 잠깐 흔들림은 그게 진짜 급소라는 뜻입니다. 김비서가 이어 말했습니다. 파일 안에 지은호 씨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지금 다 풀어버리면 다음이 죽거든요. 다만 이건 확실해졌습니다. 고성희는 체포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나면서도 누군가를 같이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 파일을 없애거나 되돌리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문제는요. 그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지은호가 될 수도, 박영라가 될 수도, 심지어 이지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편에 서서 판을 지킬지, 지은호 편에 서서 사람을 지킬지. 박성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집안의 전쟁은 돈에서 생명으로, 비밀에서 진짜 관계로 바뀌게 될 겁니다. 지혁과 은호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은호는 지혁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혁의 심장은 과연 버텨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다음 이야기 전해 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